러시아가 최근 한국 앞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때 중국과 함께 한국을 압박하던 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도를 180도 바꾼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 한국은 정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블라디미르 타티아나입니다. 저는 러시아 북극권 통신기지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통신 시스템 전문가예요. 매서운 북극의 바람만큼이나 냉정하게 데이터와 신호를 분석하는 일이 제 업무죠. 이런 외딴 곳에서도 통신은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존재거든요. 무르만스크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이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추위 때문에 지옥 같은 곳이었지만 업무적으로만 생각하면 평화롭기 그지없었죠. 제가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던 중 저희 기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평소보다 빈번한 신호 패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오가는 데이터 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신량 증가라고만 생각했고 북극해를 지나는 선박들이 많아졌나 싶었어요. 하지만 말로 설명 못할 싸한 직감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건 일반적인 통신 패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날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지로 중국인 기술자들이 갑작스레 찾아온 겁니다. 상부에선 통신 장비 업그레이드라는 공문만 딸랑 보냈고요. 저희 팀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기 힘든 이곳을 왔다는 게 너무 의아했어요. 러시아 군사시설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고요. 타티아나, 당신이 중국 기술자들을 안내해 영어로 말하면 말이 좀 통할 거야. 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저는 왕 엔지니어와 그의 팀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묘하게 기시감이 들었어요. 특히 그들이 가져온 장비를 보고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용 장비라기엔 너무 복잡하고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이건 무슨 장비이냐고 물으니 새로운 암호화 통신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북극해 연안 통신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통신 전문가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설치하는 시스템은 양방향 통신보다는 감청에 최적화된 구조였거든요. 의문이 들었지만 이걸 얘기하기엔 너무나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었어요. 동료 패드트리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블라디미르, 뭔가 이상해. 저 중국인들 통신 장비만 다루는 게 아니야. 어젯밤 해안가에서 다른 걸 설치하는 걸 봤어. 저희 둘의 대화는 왕이 다가오면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저희의 대화 내용을 다 알아먹었다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북극해 깊은 곳인 해저로 향하는 신호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패드트리와 함께 이상한 신호 패턴을 더 조사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새벽 3시가 지나서야 저희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기지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추위가 뼛속을 파고드는 기분이었지만 진실을 향한 호기심이 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블라디미르, 내가 발견한 게 있어. 패드트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해저 케이블에 뭔가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일반 통신 중계기가 아닌 것 같아. 패드트리는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줬고 제가 보기에는 군사용 특수 장비로 보였어요. 이건 데이터 감청 장치야. 북극해를 지나는 모든 해저 케이블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시스템이야. 그렇게 저희 둘은 다음 날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패드트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의 숙소를 찾아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패드트리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이럴 일이 없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그의 사물함을 열어봤어요. 열쇠를 공유했거든요.
그 안에서 USB와 찌그러진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메모에는 급하게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통신망이 아닌 전 세계 데이터 감청 시스템이다. 중국, 러시아 합작 프로젝트. 코드명 북극곰. USB를 확인하니 북극해 해저 케이블 작업과 특수통신 중계기 설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스파이 활동이었으니까요. 북극해를 지나는 모든 해저 케이블은 유럽과 아시아, 북미를 연결하는 핵심 통신망이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복사했고 처음으로 그날 밤에 남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르게이는 전직 FSB 요원으로 항상 제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국가 기밀에 관여하지 마. 너무 위험해. 그의 반응은 차가웠고 그런 남편의 반응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정치에 끼어들지 말라는 그의 말이 평소의 남편 같지 않았거든요. 왜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건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창밖으로 북극의 어둠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이 모든 게 패드트리의 실종과 관련 있을까? 공포와 의무감 사이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기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패드트리가 가족 긴급 상황으로 휴가를 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패드트리는 독신이었고 가족이라곤 멀리 시베리아에 사는 노모뿐이라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누군가 그의 실종을 덮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 중국 기술자들과 우리 기지 상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카르포프 대령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타티아나, 음모론에 빠진 모양이군. 국가급 프로젝트에 의심을 품는 건 위험한 생각이야. 그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도 혼자 앉아 식사했죠.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모두가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제 컴퓨터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메일도 조작되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 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둬. 세르게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방해되지 마. 당신도 그들 편이었군요. 나는 조국의 편이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가 FSB를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감시 대상이었던 거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적이 되었고 남편은 배신자였습니다. 북극의 추위가 제 영혼까지 얼어붙게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기지 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중국 기술자들의 행동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특별한 작업을 진행했어요. 특히 세계를 연결하는 주요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는 지점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통신망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사랑하던 세르게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날 기지 책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타티아나, 당신에 대한 보안 우려가 있어 한동안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소. 집에서 대기하시오. 사실상의 직위 해제였습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패드트리처럼 사라지기 전에 행동해야 했어요. 북극의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은 길어졌습니다. 마치 제 희망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기지에 새로운 IT 정비사가 파견되어 왔습니다. 파벨이라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파벨이 제 작업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가 컴퓨터를 점검하는 동안 작은 쪽지를 제 책상에 남겼어요. 오늘 밤 10시, 기지 창고 뒤편에서 만납시다. 또 다른 함정일까 싶어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잃을 것도 없었어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파벨이 속삭였어요. 저는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왔어요. 당신은 누구죠? 국제정보원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중국 해저 감시 네트워크에 대해 알고 있어요. 북극곰 프로젝트죠. 그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한국 정보원이었어요. 한국? 왜 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한국은 사이버 보안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 해저 감청 네트워크가 미칠 위협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파벨이 아닌 그의 진짜 이름은 김재훈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충격적인 정보를 보여줬어요. 북극해 아래로 설치되고 있는 감시 네트워크는 전 세계 해저 케이블을 감청할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금융정보, 군사기밀, 개인정보 같은 모든 것들이 노출될 수 있었죠. 당신이 수집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국에 대한 배신일까? 아니면 진실을 위한 용기일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선택했어요. 시스템의 편을 말이죠. 제가 힘이 된다면 돕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김재훈과 암호화된 채널로 통신하며 증거를 모았죠. 우리 조국이 다른 나라의 정보를 훔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이건 옳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방화벽 취약점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중국 기술자들의 내부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전 세계 케이블 네트워크 통제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이건 단순한 감청을 넘어선 통제권 확보를 의미했습니다. 세계 인터넷의 대부분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디지털 세계 지배 계획이나 다름없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지만 결정적인 자료가 필요했어요. 중앙 서버에 저장된 전체 시스템 청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최고 보안 구역이었어요. 김재훈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밤이 기회입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해안가에서 중요한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경비가 소홀해질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미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버실 침입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패드트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죠? 당신의 출입카드로 들어갑니다. 제가 복제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날 밤 가슴이 두근거리며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계획대로 경비는 소홀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재훈이 알려준 대로 특정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다운로드가 시작됐어요. 남은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거의 다 됐다고 중얼거리던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구냐는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USB를 뽑아 재빨리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들어왔어요. 타티아나, 여긴 왜? 시스템 오류 보고가 있어서요. 그의 눈이 의심스러웠지만 제 출입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문득 남편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싸움이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나도 조사했어. 카르포프 대령이 당신을 찾고 있어. 도망쳐야 해. 조심해. 그들이 오고 있으니까. 전화가 끊겼고 창밖을 보니 군용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뒷문으로 빠져나와 김재훈과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연이 우리의 도주를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세요. 국경까지 가야 합니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스노우모빌을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소리가 들렸지만 폭설은 우리의 흔적을 지워주었어요. 8시간의 위험천만한 여정 끝에 마침내 핀란드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헬싱키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김재훈은 한국으로 가자고 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는 생각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유럽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했죠. 서울에 도착한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불빛,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첨단 기술까지. 마치 미래로 온 것 같았어요. 한국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팀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져온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감청 시스템이 아닙니다. 김도윤 팀장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전쟁이 발생하면 적국의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죠. 그들의 분석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코드와 시스템 구조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파악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니 충격적입니다. 이건 디지털 세계 지배를 위한 무기예요. 저는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모든 것들. 가족, 친구, 그리고 남편까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 세르게이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가 절 도우려 했던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개인적 상실감으로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야 했어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팀은 24시간 작업하며 북극해에 설치된 시스템의 청사진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정밀한 3D 모델까지 만들어냈어요.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해저 케이블 95%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정보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김도윤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 기밀 브리핑을 제공한 것이죠.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한국의 완벽한 분석 자료 앞에서 의혹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러시아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저를 국가 반역자로 지목하고 국제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에서는 저를 조국을 배신한 서방의 스파이라고 비난했죠. 블라디미르 타티아나는 자국의 국방 시스템을 서방에 팔아넘긴 배신자다. 매일 밤 남편의 죽음에 시달렸습니다. 악몽에서 그의 얼굴이 자꾸 나타났어요. 당신이 옳았다는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거의 미칠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국제적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해저 케이블 활동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건 서방의 음모다. 우리는 단순히 통신망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을 뿐이다. 어느 날 김도윤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증언해야 합니다. 세계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전 세계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은 영원히 숨을 수 없다는 의미였어요. 러시아 정부의 보복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증언하겠어요. 그즈음 한국 사이버 보안팀은 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북극해 시스템은 단순한 감청을 넘어 해저 케이블의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이는 금융 시스템, 군사통신, 심지어 중요 인프라 제어 시스템까지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이건 디지털 세계 대전의 무기입니다. 김도윤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동료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 보호를 위해 24시간 경호팀을 배치했고 심리 상담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타국에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얼마 후 서울에서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공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블라디미르 타티아나입니다. 러시아 북극 통신 기지의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가 직면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증언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증거와 체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청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 시스템이 단순한 감청을 넘어 데이터 조작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주권은 새로운 국경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가가 디지털 세계의 통제권을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연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든 주요 언론사가 커버했어요. 디지털 냉전의 시작이라는 헤드라인이 글로벌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는 언론인들과 활동가들이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 저에게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러시아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배신자가 아니라 영웅입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퍼런스 이후 한국 정부는 저에게 정식 망명 자격과 함께 한국사이버보안연구소의 정식 연구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제 전문성을 인정해준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이곳에서 찾은 새로운 가족 같은 동료들과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파트 창문으로 한강을 바라봅니다. 가끔은 북극의 설경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것을 말이죠. 이제 저는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과 함께 전 세계의 디지털 안보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항상 듣던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 말이 맞았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위안이 됩니다. 세르게이,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보안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죠.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해저 케이블 보안 프로토콜이 국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도 해저 통신망을 함부로 감청하거나 조작할 수 없게 됐어요. 한국은 디지털 주권 수호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서울 시내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래 세대에게 진실과 용기의 중요성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총명함과 열정은 세계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러시아인이면서도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으로 여깁니다. 진실이 제게 찾아준 새로운 삶이니까요. 결단력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준 블라디미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